첫눈이 올 것 같다는 뉴스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새벽 시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식당 옆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늘 쓸 식재료들을 옮기는데 식당 입구 쪽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와 보니 웬 젊은 여자였습니다. 의식은 있는 듯한데 추운 듯 온몸을 떨고 있어서 얼른 식당 안쪽 방으로 여자를 옮겼어요. 전기장판을 깔고 여자를 누인 뒤 몸을 좀 녹이게 했더니 이내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네, 여기가... 우리 식당 방이에요. 아가씨가 식당 앞에 쓰러져 있어서 일단 여기로 옮겼어요. 병원에 갈 것 같으면 지금 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때 여자의 뱃속에서 꼬르르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민망해했지만 저는 두말 없이 주방으로 가서 따끈한 국밥을 내왔어요. 여자는 좀 전에 민망함은 온데간데 없이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한 며칠은 굶은 듯 했어요. 언뜻 봐도 20대 초반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은 어디예요? 그 물음에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갈 데는 있어요? 그 물음에도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미안해요. 난 그저 걱정이 돼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저도 난감했어요.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마냥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며칠 있으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봐요. 자신에 대해서 캐묻지 않아서 그런지 여자는 생각보다 저를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은주라고 하는데 즉흥적으로 지어낸 느낌이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식당을 열고 청소를 끝내니까 곧 주방 아줌마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아니, 저 방에 저 여자는 누구예요? 혹시 사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식당 앞에 쓰러져 있기에 잠시 쪽방에서 쉬라고 했어요. 근데 저 여자 임신한 건 아세요? 네? 임신이요? 하긴 사장님은 총각이시니까 모르시겠네. 착 보니까 임신이에요. 아까 제가 슬쩍 들여다봤더니 헛구역질을 하고 국밥도 2그릇이나 먹고 영락 없어요. 근데 사장님, 사람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닌데. 자식을 3명이나 낳고 기른 주방 아줌마 눈에 임신이라면 틀림없이 임신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자에게 물어봤더니 임신한 게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난감하기도 하고 뭔가 개운치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 아줌마 말처럼 사람을 함부로 들이는 건 아닌 줄 알면서도 전 임신까지 한 여자를 내보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실은 예전에도 오갈 데 없다는 남자애를 잠깐 쪽방에 머물게 하면서 밥을 챙겨줬는데 어느 날 카운터에 돈통을 들고 감쪽같이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아줌마의 걱정이 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를 내보내는 것에 더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은 전혀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자 혼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산다는 게 참 힘드셨을 겁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는 단 하루도 온전히 쉬시는 날이 없으셨어요. 텃밭을 가꾸거나 시장에 야채를 내다 팔거나 아님 행상을 하시거나 그것도 아님 근처 농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언젠가는 공사 현장에서 여자 몸으로 막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라는 모든 순간 저는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어머니께 힘이 되드리지 못했던 게 여전히 죄송한 마음으로 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홀몸이 아닌 여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말았어요. 당분간 쪽방에서 지내면서 혹시 돈이 필요하면 식당에서 알바를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새끼 밥도 주고 큰 돈은 아니지만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참 대책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머리와 다르게 제 심장이 먼저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여자는 눈치껏 식당 일을 돕고 바쁜 시간에는 서빙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그렇게 일을 하며 산 듯했어요. 도통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가 집이며 고향인지조차 말하지 않아서 주방 아줌마는 음흉하다고 늘 경계를 했습니다. 가끔 카운터 계산대에 돈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주방 아줌마는 괜히 여자를 의심하면서 따져보라고 했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없다고 식당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가진 여자가 오죽 오갈 데가 없었으면 남의 식당 쪽방에서 버틸까 싶어서요. 심지어 아줌마는 신원조회를 해보라고도 했지만 평생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는 적어도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품은 여자는 어머니이니까요. 여자는 언뜻 보면 냉정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차분한 성격처럼 보였는데 간혹 홀서빙 직원이나 주방 아줌마가 자기에 대해 험담을 하면 아주 당차고 당돌하게 맞받아치기도 잘했어요. 아야, 무슨 죄를 짓고 숨어 다니는 게 틀림없어. 아줌마! 아이고 깜짝이야.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낱말을 함부로 해요? 내가 뭘,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민증을 보여주든가 신원을 확인해주든가. 아줌마가 여기 사장이에요? 사장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아줌마가 난리예요? 뭐? 난리? 저게 정말 꼬박꼬박 삼시세끼 밥 차려줬더니 고마움도 모르고 어디서 못 배워 처먹은 짓이야.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 왜 나와요? 그렇게 밥 차려주는 게 억울하면 그만두세요. 앞으로는 제 밥은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요. 우리 주방 아줌마가 정도 많고 사람도 좋지만 욱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리 서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좀째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방 아줌마는 자기 촉이 맞다면서 언젠가는 저 여자가 사장님 뒤통수를 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는 주방 아줌마가 자기를 못 살게 한다고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뱃속의 애가 잘못될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의 눈치를 보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도 여자가 뭔가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가능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틈틈이 여자 인부복이나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고 갓난아이 용품도 일일이 챙겼어요. 언젠가는 여자가 떨어뜨린 초음파 사진을 우연히 주었는데 자궁 속에 뭔가 시커먼 존재가 꼬물거리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약혼자가 떠올랐어요. 10년 전 저는 결혼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그게 결혼하기 한 달 전의 일이었어요. 첫사랑이었고 제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다 설레었고 모든 순간이 다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는 퇴근하고 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처참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는 건 고통이었고 그 피투성이 마지막 모습은 충격을 넘어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마지막으로 진단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던 의사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약혼자분이 임신 4주였는데 알고 계셨어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전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날 약혼자가 임신이라는 걸 알았고 제일 먼저 저에게 알려주려고 초음파 사진을 챙겨들고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부딪혀 사망했던 겁니다. 너무도 사랑한 사람과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아이를 잃은 슬픔은 형언할 수 없었고 세상 그 어떤 감정으로도 표현되지 않았어요. 곧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살 자신이 없어서 회사도 그만둔 채 몇 달을 보내다가 어느 날 책상에 놓여있던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약혼자가 남긴 유품 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폐인이 될 것 같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 생각했어요. 먼저 가신 어머니와 약혼자, 저를 만나보지도 못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 더 열심히 살아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심신을 추스르고 어머니가 하시던 식당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식당도 처분하고 퇴직금 받은 걸로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살까도 생각했지만 이왕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제대로 해보자고 결심했고 조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식당도 리모델링했고 메뉴도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만 간추려서 소박하지만 맛깔스럽게 만들어냈어요.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셨던 분들은 저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자주 와주셨고 오다 가다 들리던 분들도 국밥이 맛있다고 단골이 되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 그때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그 여자가 온 뒤로 알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고 난 뒤 더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와 약혼자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만약 그때 아무 일 없이 결혼을 했더라면 전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주 훌륭한 남편은 아니더라도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저런 상념이 제 감정을 건드렸고 아마 그래서 더욱 여자를 내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자는 점점 무거워진 배를 안고서 나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식당 일을 도왔어요. 매달 월급을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사다 준 인부복은 촌스럽다고 처박아 두고는 비싸고 화려한 인부복을 사서 입거나 화장도 공들여 오래 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진하게 바르기도 했습니다. 주방 아줌마는 일하는 여자 손이 왜 그렇게 경박하냐고 다그쳤지만 그때마다 눈을 흘길 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손님들은 여자가 제 와이프인 줄 알고 임신 몇 개월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게 귀찮아서 그저 넘기다 보니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저는 애가 나올 것 같다는 여자의 전화를 받고 급히 차를 돌려 달려갔어요. 여자를 태우고 24시간 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갔습니다. 퇴근하다 돌아온 듯한 의사는 초산이라 애를 낳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 어느 정도 산통이 진행되고 자궁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이내 여자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여자가 진통을 하는 밤새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무교인 저는 그 순간 아무 신이나 붙잡고 기도라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꿈에서 잠깐 어머니를 뵀는데 아무 말 없이 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는 3.5kg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산모도 아기도 다 건강했습니다. 간호사가 핏덩이를 안겨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제 아이라도 되는 것 마냥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꼬물이가 온 우주를 뚫고 이렇게 이 세상으로 왔구나 싶어서 참 대견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졌는지 모르지만 아저씨가 평생 네 대부해줄게. 솔직히 전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전 이 소중한 생명을 보듬는 순간 무작정 평생 이 아이의 대부 노릇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여자가 아이와 함께 몸조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어머니가 절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평생 골병들어 하셨거든요. 아이를 출산해도 축하해줄 가족도 없는 여자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작은 배려를 했습니다. 혹시 오해 말고 들어요. 애아빠한테 연락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락처 몰라요. 그럼 정말 연락할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이랑 어떻게 살 작정이에요? 그 말에 역시 여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암튼 몸조리 잘하라고 여자를 격려하면서 애도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엄마로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여자는 조리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이만 혼자 남겨두고서 말입니다.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갔을까 싶어서 기다렸지만 끝내 여자는 오지 않았어요. 거봐요 사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그 여자 사장님 뒤통수 칠 여자라고요. 아휴, 이제 저 핏덩이를 어쩌실 거예요. 주방 아줌마는 자기 일이라도 되는 양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람 함부로 들인 대가와 죄를 달게 받아야죠. 네? 그럼 저 핏덩이를 기르시겠다고요? 저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아이를 임시로 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그 안에 여자가 올 수도 있었고 지금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시설이나 보육원에 보내질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길러보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도 없고 겁도 났어요. 겨우 식당 아줌마의 도움을 받고 책을 사서 공부도 하면서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는 그 순간들이 제 생애 최고로 힘들고 아슬아슬하면서도 이상하게 벅찬 날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분유 물온도조차 제대로 못 맞춰서 허둥대고 애가 똥을 싸면 그 기저귀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그랬어요. 목욕을 시키고 파우더를 바르고 옷을 입히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아서 실수한 바를 했지만 그것도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요령이 생기더군요. 아이는 밤낮이 바뀌어서 낮엔 자고 밤에 놀기만 했는데 애를 안고 달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안 아픈 데가 없었고 살까지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정말 한 생명을 길러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묘한 경이로움과 떨림이 어느새 이 모든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전 낮에 잘 자는 아이를 업고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어요. 손님들은 여자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기에 드디어 출산을 했냐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더러는 제 아들인 줄 알고 잘됐다고 좋아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식당 일과 아이 양육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이의 미소 한 방에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고 나중에는 애 똥냄새도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우리 사장님 큰일 났네. 저렇게 애한테 정이 듬뿍 들어서 어쩌시려고 저럴까.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정을 떼는 것도 문제지만 애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자는 소식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라고 했어요.
분명 여자는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게 뻔했고 자신이 낳은 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고 했어요. 어느 날 임신을 하자 덜컥 겁이 나서 헤매다가 착해 보이는 식당 주인을 알아보고 거기서 엎어졌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에게 이용당한 거라는 말이었어요. 사장님, 작년에 떠돌이 고양이한테 밥 좀 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그놈이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식당에 기어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새끼만 버려두고 훌쩍 가버렸고요. 그 여자가 딱 그거라니까요. 그때도 며칠 동안 어미 고양이를 기다리면서 새끼들에게 분유를 타서 먹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이웃 사람들과 손님들에게 새끼 고양이를 분양했어요. 설령 여자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 식당에 들어왔고 머물다가 애만 낳고 사라졌다고 해도 전 아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쩜 이게 제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애가 태어나던 그 순간에 잠깐 꿈에서 본 어머니도 저에게 아이를 받아들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결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고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이 이름도 지었어요. 송은석, 온화하고 밝게 자라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굴곡 없이 늘 온화하게 편하고 밝게 빛이 나기를 기도했어요. 은석이는 정말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 이름처럼 밝고 잘 웃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낮밤이 달라 그리 애를 먹이더니 자라면서는 잘 울지도 않고 잘 보채지도 않고 바쁜 저를 배려하기라도 하듯 혼자 잘 놀곤 했어요. 유치원에서도 제일 의젓한 아이로 통했고 학교 들어가서는 항상 친구들을 배려하고 돕는 아이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주면서 반장도 항상 도맡아 했습니다. 가끔은 아이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분명 다른 친구들 엄마를 보면서 왜 자신은 엄마가 없는지 물어볼 만도 한데 저에겐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식당 아줌마가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슬쩍 해준 듯 했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에 애가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고 전 아줌마에게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석이도 웬만큼 컸고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도 됐으니까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엄마에 대한 나쁜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게 저에게 아들을 선물처럼 남기고 간 생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석아,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른들에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 그렇다고 애를 버리진 않아요.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긴다고 했다가 너무 시간이 지났을 거야. 아빠 저 괜찮아요. 제게 엄마는 없어도 돼요. 근데 만약 엄마가 절 찾으러 오면 저 보내실 거예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석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뭘 어떻게 해요? 전 아빠 아들이니까 그냥 아빠 옆에 있으면 되죠. 그래. 아빠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앞으로도 평생 전 아빠 옆에만 있을 거예요. 아주 명확한 은석이의 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에 생모에 대한 원망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천류는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은석이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교 갔다 오면 꼭 식당에 들러 일을 거들었어요. 숙제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놀기도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를 돕는 게 자신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어쩜 제 아들이지만 저렇게 착하고 예쁠 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일요일엔 저를 따라 새벽 시장에 가기도 하고 학교 당번으로 일찍 가는 날이 아니면 항상 아침 일찍 식당에 와서 청소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어서 속상한다고 말할 때 녀석을 꼭 안아주면 제 마음은 늘 벅찼고 뭉클했어요. 은석이는 항상 자기 일을 알아서 척척했고 주말에는 바쁜 시간에 항상 나와서 홀서빙도 받습니다. 손님들 상에 반찬이 부족하면 알아서 더 갖다 드리고 계산도 영리하게 잘했어요. 단골 손님이 오시면 그새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어쩜 그렇게 아들 하나 잘 키웠냐고 부러워들 했습니다. 심지어 전교 1등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전 우리 은석이 성적표를 식당벽에 도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어느새 아들 팔불출이 되었고 어느 순간 분에 넘치는 아들을 보내주신 신께 감사했어요. 은석이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은석이는 일찌감치 자신이 뭘 잘할 수 있을지, 뭘 해야 할지를 확고하게 정했어요. 장차 국제연합이나 국제기구에서 글로벌하게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가 무조건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멋지게 해봐. 네, 반드시 해낼게요. 전 나름 유학원을 알아보기도 하고 주변에 미국에 유학 간 사람이 있으면 뭘 준비해야 하냐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좀 근사한 아빠였더라면 이럴 때 우리 은석이에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한 아빠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변변치 못해서. 아빠도 참... 아빠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이에요. 전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아빠만 있으면 돼요. 우리 아들은 말도 참 이쁘게 하죠. 꼭 딸처럼 살갑고 다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석이는 혼자 자료를 찾아보고 미국 대학 입시 준비를 했어요. 미국은 우리와는 달라서 미국에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시험도 봐야 하고 국내에서 다닌 고등학교 성적도 잘 관리해야 했어요. 결정적으로 지원 학생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에세이 시험인 일종의 작문도 봐야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성적이 좋다고 명문대를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방면에서 두루 많은 것을 경험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는 학생이 유리하다는데 은석이는 에세이에서 자신의 출생부터 홀로 자신을 키운 아버지에 대한 얘기며 앞으로 자신이 받은 만큼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지 매우 진솔하게 썼답니다. 일반고인 은석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조차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지도해 본 적이 없다 보니 거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오직 은석이는 혼자 힘으로 지원서를 내고 미국 대학 시험을 치르고 마침내 하버드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게 된 그날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아닌가 싶어요. 전 제 아들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생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니 이웃들과 손님들도 축하 인사를 했고 학교에서도 플랜카드를 크게 걸고는 학교의 위상을 알렸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하루 식당은 무조건 공짜 이벤트를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좋아해주고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문득 우리 은석이를 맨 처음 품에 안아 보던 날이 떠올랐어요. 전 그때 그 핏덩이를 안고 어찌할지 안절부절 못하던 초보 아빠였죠. 은석이가 하품하는 순간, 아빠라고 처음으로 말하던 순간 몸을 뒤집고 안고 일어서고 한 발을 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에 보석 같은 아들이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녀석이 어느새 이렇게 다 커서 유학을 간다고 생각하니 대견하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적적하고
벌써부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나 없다고 울지 말고,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요. 이제 몸 생각 좀 하세요. 아빠 걱정 말고 타국에서 조심해. 미국은 여기랑 달라서 위험한 게 많대. 사람들이 총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매사 조심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그렇다고 아빠 머리 노란 며느리는 싫다.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예요? 송지섭 씨 아들 송은석입니다요. 그래, 자주 전화하고. 네. 근데 아빠, 요즘 얼굴도 푸석하고 어디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늙어서 그래. 소화제 먹으면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은석아, 네가 아빠 살아가는 이유고 기쁨인 거 알지? 아빠도 알죠?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기쁨이 아빠라는 걸요. 에휴, 자식. 내가 먼저거든. 제가 먼저거든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을 품에서 잠깐 떠나보내야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들 장래를 생각해서 담담히 보내주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유학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식당 문을 여는데 왠지 낯익은 얼굴이 막아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은석이 생모였어요.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왜요? 제가 제 아들 찾아온 게 무슨 잘못인가요?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을 이제야 찾아왔어요. 그동안은 어디서 뭐하고? 저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은 그래도 제 아들 덕분에 아버지 소리도 듣고 잘 지내셨잖아요. 제 아들이 하버드대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엄마가 축하는 해줘야죠. 뭐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설마 제가 아들 소식도 모른 채 지냈겠어요? 가끔 몰래 와서 보고 가고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은석이가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버렸다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천륜인데 어쩌겠어요. 결국 절 인정할 거예요. 괜히 애 마음 흔들지 말고 어서 가요. 은석이가 당신 실체를 알면 충격받을 거니까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요. 정말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라면. 뭐 정 그러시면 제가 조용히 물러날 테니 대가는 좀 받아야겠어요. 저렇게 똑똑한 아들을 들였으니 저도 대가는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줄 수 없다면 제가 직접 은석이를 만나보면 되고요. 처음부터 은석이에겐 관심도 없이 그저 돈이나 뜯을 생각으로 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혹시라도 생모의 실체를 알고 은석이가 충격을 받을까 불안했습니다. 서둘러 돈을 만들어서 주고 돌려보냈어요. 또다시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그걸 지킬지 또 불안했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메스꺼워서 먹은 것도 없는데 다 올려내고 나니 한숨만 절로 나왔어요. 제 아이를 돈으로 계산하는 여자는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걸까요? 요란한 화장의 옷차림으로 봐서는 술집에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아마 오래전 그때도 그 여자의 삶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은석이가 유학 가기 전에는 그 여자가 다시 안 나타나 주기만을 빌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또 생모가 찾아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돈만 주면 다시는 안 온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생모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은석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전 당황했고 생모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달려가 은석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까. 어머, 네가 은석이구나. 내 아들. 내가 엄마야, 엄마. 하지만 은석이는 생모를 차갑게 밀어냈어요. 엄마라뇨. 자식 버리고 간 엄마도 엄마예요? 아니야, 은석아. 너 버린 거 아니야. 네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그냥 널 잠시 맡겼던 거야. 엄마가 일자리를 찾으면 데리러 오려고 했어. 그런데 저 인간이 널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그래요? 그래서 못 왔는데 지금은 왜 왔어요? 그건 엄마에게 사정이 좀... 무슨 사정이요? 아, 돈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아빠한테 날 믿기로 돈 뜯어내려고 또 왔어요? 어, 어? 아니야. 오해야. 절대 그거 아니야. 생모는 은석의 반응이 예상외로 냉랭하니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냐며 단 한순간도 은석이를 생각 안 한 적이 없다고 울었어요. 하지만 은석이는 코웃음을 치더니 며칠 전 우연히 저와 생모의 대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유학 준비로 바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는 식당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낯선 여자를 보더니 놀란 듯 얼른 식당 뒤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답니다. 그날 똑똑히 알았어요. 당신의 실체를. 그래도 엄마니까 언젠가 한 번쯤 만나게 되면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군요. 아들을 돈과 바꾸는 엄마가 어디 엄마인가요? 아니야, 은서가. 그건 사정이 있었어. 내 말 좀 들어봐. 은석이는 울음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제 심장이 다 찢기는 것 같았어요. 저런 사람이 생모라는 걸 알게 된 녀석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날지 가늠도 안 됐습니다. 자기 자식을 내팽개치고도 죄책감 하나 없는 모련치한 사람이 엄마라는 것에 은석이는 치를 떨었어요. 생모가 아니라고 자꾸 매달리니까 결국 은석이는 결심한 듯 핸드폰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자식 대신 돈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이 유학 가고 난 뒤 아버지를 협박해서 얼마나 돈을 뜯어낼지 뻔해서 미리 증거 영상을 찍어두었대요. 그 영상은 생모가 저에게 돈을 받아간 날 조용히 미행을 해서 찍은 거였습니다. 생모는 우리 식당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고 기다리고 있던 웬 남자와 만나더군요. 은석이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일부러 옆 테이블에 앉아서 생모와 남자의 대화를 녹음했답니다. 얼마 받았어? 많이 못 받았어. 이제 시작이니까 서서히 목을 조여서 뜯어내야지. 알아보니까 그 식당이랑 아파트랑 땅도 좀 있나 봐. 사장만 죽으면 그 재산 모두 우리 은석이 건데. 수술하다 죽기를 기도해야지 뭐. 정말 암이래? 확실해? 그렇다니까. 네가 그 사장 미행하라고 해서 내가 계속 따라다녔잖아. 최근에 자꾸 병원에 들락거려서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위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위암 몇 기인데? 그건 모르고 수술한다니까 뭐 초기는 아니겠지. 수술하다 죽으면 딱 좋은데. 이거 수술이 잘 돼서 살면 곤란하잖아. 전 거기까지 듣고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그만 주저앉았어요. 은석이가 놀라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저 여자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했어요. 괜찮다.
은석이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아니,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저 인간을 위해서 널 낳아준 엄마를 이렇게 개망신을 준단 말이야? 아직 멀었어요.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생모는 그래봤자 네가 어쩔 거냐는 투로 빤히 쳐다봤고 은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녹음을 다시 틀었습니다. 근데 애 낳고 버리고 도망왔다면서 이제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아들이 믿겠어? 적당히 둘러대면 되지. 그리고 지가 어쩔 거야. 내가 엄마인데. 천륜을 지가 무슨 수로 끊어. 결국엔 날 용서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나저나 그 아들 유학 간다며. 그래, 유학 가면 그만이고. 사장이 죽어야 그 재산이 은석이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게 될 텐데. 아, 그냥 확 죽여버리자. 감쪽같이.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끔찍한 말을 장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악마 같고 괴물 같았습니다. 은석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결국엔 사장하고는 남이라고. 호적에 올라간 거? 그게 뭐. 어차피 이 재산 다 네 거고 당연히 엄마하고도 나눠야지. 이 파렴치한 인간. 뭐?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당신이 내 생모라는 게 수치스러워. 내 몸속의 피를 전부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생모는 그 어떤 변명 따위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은석이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임신만 안 했으면 자기도 잘 나갔을 거라며 그때 뗐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생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당신이 뭔데 날 때려? 어? 이거 폭행 혐의로 고소할 거야? 그래, 고소해. 고소하라고.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은석이는 생모와 그 남자가 작당 모의를 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간 것과 아이를 유기하고 도망간 것까지 모두 묶어서 신고를 한 뒤였어요. 그리고 생모는 이미 사기와 절도 및 협박 혐의로 전과 3범이었고 지명수배 중이었습니다. 송은석, 너 엄마한테 이런 거 꼭 후회하게 해줄 거야. 너 똑똑히 기억해. 생모는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발악을 했습니다. 그제야 은석이는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너무 가엾고 가슴이 아파서 그저 아들을 안고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울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련하지도 않을 거예요. 전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 같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고 그런 여자에게 섣불리 돈을 준 게 이렇게 큰 화근이 되어 돌아올 줄 몰랐어요. 전 왜 이렇게 부족한 아빠인지 정말 은석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자책 마세요. 아빤 절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미안해. 그것보다는 위암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석이가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돼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위암 소견이 나왔어요. 좀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2기였습니다. 식당 일로 늘 바쁘다 보니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했고 선천적으로 소화력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항상 속이 잘 막혀서 늘 어머니가 손을 따주고 그랬습니다. 의료진은 수술만 잘 받고 항암 치료만 잘하면 생존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보니까 암담했어요. 수술하다 잘못될 확률도 있었고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재발할 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땐 은석이가 한창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라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거 알면 애한테 지장을 줄 것 같아서 빨리 수술하자는 것도 미루고 있었어요. 은석이 유학 가고 난 뒤에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장 하세요. 걱정 마. 요즘 기술이 좋아서 위암 이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저 휴학하고 아버지 완키 되시는 거 보고 유학 갈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알아서 수술 잘하고 있을 거니까 그냥 가. 어떻게 들어간 대학인데 휴학이야. 절대 안 돼. 저도 절대 안 돼요. 전 대학보다 아빠가 더 중요해요. 네가 이럴까봐 아빠가 얘기를 안 한 거야. 은석이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하버드대에 휴학원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상 이유로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사유서를 구구절절히 써서 휴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딱 1년간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아들 녀석 생각해서라도 얼른 수술을 받고 완치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 때문에 은석이 장래를 망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전 그렇게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항암 치료도 잘 끝냈습니다. 은석이는 제 곁을 지키고 절 보살피면서 틈틈이 학원에서 강사 일도 했어요. 아무리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비싸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버지가 지원해준다고 해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아버지 등골을 빼먹고 살아야 하냐고 되려 역정을 냈습니다. 수술도 했고 아버지 나이도 있으니까 제발 무리해서 이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주 귀에 목이 박힐 정도로 날마다 잔소리를 해대는데 겉으로는 성가신 척했지만 실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들이 하는 잔소리니까요. 그리고 1년 뒤 은석이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또 한바탕 울음바다가 됐지만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정을 꾹꾹 눌렀습니다. 은석이가 가고 난 뒤 제 생활은 마치 몸에 나서 하나가 빠져나간 듯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이틀에 한 번은 전화를 하는데도 매일매일 은석이의 빈자리를 실감했어요. 때론 저도 모르게 밥 2그릇을 담다가 아니지 하며 다시 한 그릇을 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시차가 있다 보니 전화를 하려면 전 잠도 안 자고 버텨야 했어요. 그쪽에 날이 밝으면 여긴 한밤중이라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었지만 그렇게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안심을 했습니다. 밤엔 절대 나다니지 마라. 거기 뭐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갱단도 있고 할렘강가 뭔가 그런 데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절대 가지 말고. 밥 먹는데 돈 아끼지 말고 돈 부족하면 항상 말하고. 알겠지? 아, 네네. 우리 아빠 잔소리는 암튼 아주 국제적이라니까. 여기도 경찰 있어요. 갱단이 아무렇게나 활개치고 다니는 줄 아세요? 부모라는 존재가 참 그렇네요. 뉴스를 보다가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가슴을 졸이고 전화해서 괜찮냐고 묻게 됩니다. 그쪽은 애들도 총을 들고 다닌다고 하니까 혹여 재수 없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늘 가슴을 졸였어요. 애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고 어디 감기 몸살이라도 걸렸는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면 아들이 더 신경 쓰일까봐 내색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 때가 많았어요. 잡생각이 많을 때는 몸을 풀어야 한다고 해서 조기축구회에 가입했더니 한 달 내내 몸살로 드러눕기도 했고 멀쩡한 식당에 대청소를 한다고 집기를 다 드러내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더니 삭신이 다 쑤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들 빈자리는 그런 걸로 때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달리 먹기로 했죠.
은석이가 매일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저도 매일 주어진 제 삶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입니다. 은석이가 자신의 꿈을 위해 쉽지 않은 도전을 했듯 저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지 고민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버드에서 석사까지 마친 은석이는 국제기구에 일하면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에도 도전을 한다네요. 그 사이 전 2번 정도 은석이를 보러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도저히 안 보고는 못 참을 것 같아서 식당 문까지 닫고 갔어요. 비자를 받기 위해 처음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은석이가 좋아하는 것도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 왔습니다. 꼭 친정엄마가 몸푼 딸 보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새 우리 은석이는 더 늠름하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무대에서 매 순간 도전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혹시라도 생모에 대해 물어오면 얘기해줄 생각이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더군요. 생모는 그렇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3년형을 살다 나왔다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그 이후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지만 부디 아들 상처도 아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은석이는 딱 10년만 더 일하다가 귀국하겠다고 했어요. 그 뒤에는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그땐 평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게요. 결혼은 안 할 거냐? 노랑머리 며느리 싫다면서요. 에? 아이 너 설마... 농담이에요. 그때까지 제발 건강하세요. 그래야 아버지께 받은 은혜 다 갚죠.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인석아.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부모라고 해도 다 부모는 아니에요. 은석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아직도 녀석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구나 싶어서 짠했습니다. 전 아들의 미래에 큰 보탬은 못 될 망정 걸림돌은 안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있어요. 식당은 주방 아줌마에게 넘겼습니다. 전 시골에 주택을 짓고 살면서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제 인생 가장 하는 일 없이 살고 있어요. 요즘은 아들 녀석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전화보다 훨씬 낭만적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참 낭만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전 가끔 우리 은석이 앨범을 넘겨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천륜으로 만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쩜 천륜을 뛰어넘는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의 모든 인연과 운명이 합쳐져서 만난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천륜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신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있긴 해요. 바로 사랑과 진심의 힘이죠. 그건 아무도 못 이겨요. 그리고 그것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저를 찾아와서 제 모든 삶을 찬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우리 아들 은석이. 전 앞으로 남은 인생은 녀석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문득 보니 화단가에 낫달맞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네요. 동네 주민이 모종 몇 개를 주고 간 것을 심었는데 온 마당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그렇게 크고 창대하게 만들어지는 게 인생인가 봐요. 이번에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낫달맞이 꽃 몇 개를 잘 말려서 함께 동봉하려 해요. 낫달맞이 꽃 꽃말이 무언의 사랑, 기다림, 깊은 애정, 뭐 그렇다고 하네요. 꼭 아들에 대한 제 마음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